겨울 끝자락 청주의 한 여고 교정에서 테마기행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분을 만나뵙기로 했거든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학교예요. 방학이라서 그런지 학교가 좀 썰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굳이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예, 이곳은 현재는 일식 여중고지만 청주의 근대화의 상징인 건물들이 여기에 상당히 여러 동이 밀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작, 근대 건축의 출발점을 여기서 시작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렇군요.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거의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늘 여행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저와 함께 기대가 됩니다. 저와 함께 시간 여행 떠나보시죠. 예. 100여 년 전 이 땅에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덧 그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충북의 근대 문화유산 중에서 건축물만을 찾아 떠나는 테마기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청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탑동 언덕에 타임머신을 타고 나타난 듯한 옛 건물들이 보입니다. 양관 골목. 1900년대 초 서양식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설 때마다 당시 사람들은 놀라다 못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학교 안에 근대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을까요? 예,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서양인들이 청주에 선교를 목적으로 최초에 정착한 이후에요. 네. 그분들이 한 30년 동안 이곳에 머무시면서 집단적으로 정착촌을 형성을 하시고 선교뿐만 아니라 의료활동, 교육활동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낯선 땅에 와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 박해를 받았던 선교사들. 1904년 공사를 시작하면서 순교자들이 갇혔던 형무소에서 돌을 가져다 이 건물에 초석으로 썼습니다. 충북 최초의 서양식 주택, 한 집 건너 두 집이 초가집이었던 시절인 만큼 양관은 짓기 시작할 때부터 대단한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오래됐네요. 거의 한 100년이 됐죠? 정확히 하면 110년이 됐죠. 대단하네요. 인상적인 게 지붕은 한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벽돌은 양식이잖아요. 한식과 양식의 조화 같아요. 예, 개화기에 서양인들이 국내에 정착을 하면서 원래는 자신들이 사용했던 서양식 기법을 사용을 하고 싶었지만은 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 전통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몸체는 서양식, 즉 벽돌로 짓고요. 지붕은 저희 전통식, 전통 기와로 지붕을 짓게 됩니다. 근데 굴뚝이 있어요. 예. 네, 뭔가 다른 난방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서양식으로 짓다 보니까 저희 전통 온돌 난방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서양식 보일러 시스템을 들여와서요. 보일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내부에 벽난로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전통 방식과는 다르게 지붕에 굴뚝이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일러 시스템은 어디에 있나요? 예,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럼 지하실 가볼까요? 예. 전통 가옥에서는 볼 수 없는 지하 공간.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서듯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수록 점점 더 설렙니다. 창고와 보일러실로 쓰였던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지현 씨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신기하죠? 이게 뭐예요? 예, 이게 굴뚝인데요. 네. 이게 서양식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지하실에 보일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여기에 보일러가 설치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장작 같은 걸 때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굴뚝이 1층, 2층 다 연결이 돼서 실내에 난방을 했던 거죠.
1906년 당시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눈길 가는 곳이 많습니다. 예, 이게 원래 지하실에 설치된 벽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앞에 유리벽으로 안이 보이도록 저희가 보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신기한데요. 예, 이게 우리 전통 마루 기법하고는 좀 틀리게 서양 애들이 서양식 마루 기법으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하실 천정이지만 1층에서는 바닥이 되게 됩니다. 아, 이게 다 받쳐주는 거군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한 건물 구조. 1층은 또 저희가 어떨까요? 1층 공간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곳일까요? 예, 이게 원래 선교사들이 거주하면서 업무도 보다 보니까요. 외부인이 왔을 때 대접하는 장소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접실, 거실, 저 뒤쪽에 서재, 그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확실히 들어와 보니까 한식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예, 전혀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서양식 공간과 기법을 그대로 들여와서 1층을 구성을 했던 거죠. 2층 주택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가장 궁금해했답니다. 계단실을 지나 2층에 올라서니 다락방이 나타나는데요. 지붕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천장과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침실의 위치가 보입니다. 서양식으로 치면 다락방이죠. 네, 다락방 같아요. 지연 씨, 이게 주택에 꼭 필요한 건데 이게 과연 뭘까요? 글쎄요. 힌트를 좀 더 주세요. 글쎄요, 이게 당시로서는 청주에 최초로 설치된 설비거든요. 혹시 여기가 침실 공간이니까 화장실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오. 예, 이 서양식 주택이 청주에서 최초로 지어진 것도 유명하지만 당시로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제 양변기만 올려지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화장실과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 변기, 그 다음에 세면기 뭐 이런 게 설치가 돼서 당시에 서양식 위생 설비가 청주에 최초로 선보인 예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는 뭐였을까요? 이게 아마도 변기 하수 배관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옆에 가는 관은 그 당시에 수도 배관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지붕 밖으로 난 앙증맞은 창문도 보입니다. 교수님, 이 창은요, 제가 동화 속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예쁜 창이 있는 방에서 다락방 있잖아요. 그런 데서 되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지붕 구조는 한옥 구조지만은요. 이게 서양식 다락방 구조를 취하다 보니까 서양식 다락방에서나 볼 수 있는 맞아요. 이런 작은 예쁜 창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집 구경에 빠져 있는 사이 지난날의 양관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곳에 오시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곳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57년도 제가 5살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운전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사시는 마지막 사셨던 도민이 선교사 네. 그분이 여자 선교사시거든요. 예. 처녀 선교사신데 운전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사가 필요해서 제 아버님이 여기 기사를 좀 전용 기사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 선교사님이 자식같이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자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자주 방문을 하셨을 텐데 이곳에서 뭐 하고 노셨어요? 여기 오면은 이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생일이라든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라든가 그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은 저희들을 초청해 줬습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이 부엌에서 지금 생각하면 아마 오븐 같아요. 거기에서 그 생과자 이것을 구워가지고 내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얼음을 갈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그때 당시에는 아이스크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금 나오는 그런 아이스크림도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그 칠면조 아, 그것을 삶아가지고 뷔페식으로 이렇게 늘어놓고 그걸 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그때는 네. 잘못 먹었으니까 그 고기를 좀 많이 먹으면 선교사님이 선여봐 그거 저 배탈 나니까 조금만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서양 요리를 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예, 학교에 가서 자랑하면은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죠. 그리고 네. 그때 당시는 남 집에 초대하는 것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시절에는. 그런데 초대 받아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는 그런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수도를 설치한 입식부엌은 110년 전 처음 선보인 것입니다. 권 교자는 오븐의 위치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둑판 문양의 바닥 타일도 1950년대 모습 그대로랍니다. 직접 수술한 건데 이 위에 문을 이게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장치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환기창과 여닫는 장치부터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닫히는 경첩까지 1900년대 초엔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기가 식당입니다. 네. 여기 주방이고 식당. 와,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에 네. 지금 이 기둥이 있지만은 여기에 식탁이 이렇게 여기 놓여 이렇게. 있고 의자가 이제 이 창문도 창문에는 창호지 대신 훤히 보이는 유리가 끼워져 있고 위로 올려서 여는 순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렇게 돼 있고. 110년 전 서양 문화는 어떻게 이 땅에 자리 잡았을지 이 주택 한 채에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20년대 근대 주택은 어떻게 변모했을까요? 방갈로풍의 외관으로 당시 청주 문화동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집, 지금 봐도 꽤 튀는 모양이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예. 지붕이 되게 뾰족뾰족하고요. 달력 속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이 집은 1924년에 조선금융조합 연합회 네. 청주 지부장 사택으로 지어진 주택 건물입니다.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예쁘기도 하지만 그렇죠. 신기한 집이었죠. 그럼요. 특히 뾰족 지붕 집으로 유명했고요. 네. 이게 겉모습은 서양식처럼 지어졌지만 내부는 일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얘기할 때 네. 일양 절충식 주택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그러시죠.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이 집은 건축사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주택이라는데요. 일본식과 서양식 목조 기법을 절충한 2층 주택으로 90년의 역사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모습입니다. 거는 칠한 거죠. 예능원이라고 해가지고. 1950년대에는 결혼식장으로 쓰이기도 했고 지금은 음악학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아, 예,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저절로 이곳으로 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네, 구경을 해봤더니 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이 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 예. 제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집에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살다 보니까는 정말 역사가 있는 집에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집안 내부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는 안 되겠지만 조금만. 감사합니다. 겉모습만큼 내부도 특이할까요? 1층은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있고 복도 끝에는 부엌이 있는데요. 좀 좁아 보이는 부엌 한가운데엔 기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이 기둥은 어떤 건가요?
이 기둥이 없으면 좀 거실 겸 해가지고 좀 넓게 쓰지 않을까 싶어. 그러게요.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었었는데, 예, 교수님이 아시다시피 이 기둥이 없어지면은 집이 무너지기가 쉽대요. 이게 나무로만 엮어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네. 없앨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예, 좀 불편하지만 이걸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나름 이 기둥을 잘 활용하셨네요, 여기. 가족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건축 당시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쓰였다는 2층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비밀의 공간 같은데요. 일본식 가옥 구조를 보여주는 2층은 그 사이 조금씩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도 군데군데 일본풍의 흔적이 보입니다. 방도 있고 여기도 원래 방 안의 벽과 천정이 눈에 띄는데요. 뾰족한 지붕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희는 이렇게 90년이 넘는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거나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추워요. 일단 좀 춥죠. 일본 사람들이 이 나무로 짓다 보니까요. 난방을 하더라도 일단 난방이 꺼지면은 다 밖으로 새더라고요. 예, 그게 좀 흠이라면 흠이라도 여름에는 좀 대신 좀 시원하고 공기가 좋고 그런 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문화재로 또 지정이 됐다 보니까 함부로 보수를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2년에 등록문화재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근간은 여기 살고 계신 분처럼 소유자가 큰 불편을 느끼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원형 보존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수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소유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 이 주택도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내부 개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암산 자락 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근대주택. 1939년에 지어진 충청북도지사 관사인데요. 역대 33명의 도지사들이 거쳐갔습니다. 앞쪽에 있는 서양식 건물은 적객과 회의를 했던 공적 공간이었고 뒤쪽에 있는 일본식 건물은 도지사가 생활했던 사적 공간이었는데요. 이 주택이야말로 충북도정의 진정한 상식이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물이 공존해 있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나요? 예, 이 건물은 원래 1939년도에 충청북도 지사를 위한 관사 건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서양식으로 건물은 짓되 자기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은 자기들이 편리하고 익숙한 일본식 공간으로 꾸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보시면은 앞쪽은 서양식, 뒤쪽은 일본식 이 두 건물이 서로 붙어 있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객 공간은 비늘판 벽체부터 창문과 처마의 모양까지 서양식 목조 기법을 보여줍니다. 생활 공간에는 처마의 마감과 기다란 마루, 유리 창문 등 일본식 근대 목조 주택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좀 천장이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훤히 들여다보이니까 공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한옥에서 봤던 형식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한옥에서는 어느 집이나 가보면 대들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부재가 있는데 여기는 이 대들보 역할하는 부재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가늘거든요. 그 대신 여러 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이 지붕 구조는 보통 가는 여러 개의 목재가 모여서 전체 지붕틀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지붕의 가장 큰 특징은 용마루와 처마의 높이가 다른 모임 지붕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건축 당시 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특별히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 당시의 벽면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는 이 벽 전체가 이런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건물을 전시벽으로 꾸미다 보니까 네. 원형이 너무 감춰지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원래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방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목조 기둥을 세우고 네. 그 사이를 이 꿰대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그 나뭇가지라든가 옥수수대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엮어서 뼈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흙을 발라서 벽체를 완성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서양식 건축물 느낌에서 이렇게 딱 또 턴을 하면 새로운 공간이 나타난대요. 와, 여기는 진짜 일본 여행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느낌이 인상적이네요. 예, 이곳은 그 지사가 당시에 실제 생활을 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친숙하고 익숙한 일본식 공간으로 꾸밀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상류주택의 대표적인 공간인 다다미 방, 그다음에 마루 복도, 외부 조경,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이 됩니다. 와, 이곳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다다미 방이에요. 정말 제대로인데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북카페로 잘 꾸며져 있는데 원래 이곳은 주로 생활 공간, 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침실이었죠. 침실과 거실. 교수님, 이곳이 전형적인 일본 상류층 그런 주택의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본 상류층 주택에 보면은 네. 항상 어디나 이 도코노마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책꽂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네. 원래는 도코노마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족자나 꽃꽂이나 뭐 이런 것을 걸어서 그 집에 사는 분의 명예와 또는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쪽 문양도 좀 특이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예, 일본식 주택 방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실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네. 대개 상류주택에 보면 그 상부에 이런 목조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장식이군요. 예. 이게 장식도 역시 그 가문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는데 여기는 비교적 단순하게 돼 있고요. 네. 다른 상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처럼 목조 조각으로 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도지사 관사했던 건물은 그 사이 전시관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온몸으로 우리 문학을 지켜온 충북의 대표 문인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2년 충북문화관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도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문화의 집의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충북 대표 문인들 12분들에 대한 어떤 그 발자취, 또 이분들 대표 그 작품들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근대 건축 공간과 어우러진 그 시대 문인들의 이야기.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근대라는 시대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충북문화관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운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 같아요. 옛 도지사 관사를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그런 좋은 활용의 예를 본 것 같은데요. 예. 근대문화재는 보존도 중요하지만은 네. 활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사만을 위한 공간이었다면은 이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 공간 또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를 높여서 아주 중요한 예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만나는 여행의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여행 첫날 근대주택을 둘러봤습니다. 초가지붕 아래 구들장을 넣고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새로운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가늠해봤습니다. 교수님 어제는 연도별로 주택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용도의 건물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예, 오늘은 양관 중에서도 네. 병원 건물로 사용됐던 건물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관공서 건물, 그 다음에 성당 같은 종교용 건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단이 붉은 벽돌 건물은 어제 봤던 주택과 다른 느낌인데요. 1912년에 완공한 이 양관은 당시 충북 최초로 근대적 면모를 갖춘 병원이었고 여기서 주로 어려운 처지의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요. 기와랑 벽돌의 조화도 신기하고 2층짜리 건물이라서 당시에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아요. 예, 이 건물은 원래가 병원 건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창문도 많고, 네. 예, 그다음에 진료실, 의료 입원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층으로 이제 규모가 좀 커졌고요. 그래도 우리의 그 전통 지붕 형식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 아치나 기둥 같은 부분에는 벽돌, 회갈색 벽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붉은 벽돌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이 굉장히 예뻐 보이죠. 그러네요. 예, 이 양관의 6동 건물 중에서 가장 예쁜 건물이기도 합니다. 진짜 사진 찍고 싶을 정도로 예뻐요. 예. 네. 이 빨간 벽돌 건물에서 진짜 파란 눈의 많고요. 의사와 이렇게 간호사들은 회갈색이랑 가난과 병고에 시달렸던 말씀하신 이 땅의 주황색 백성들을 벽돌이 어루만져 묘하게 주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연 씨, 네. 이 건물에서 꼭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예. 그냥 뭐 돌덩어리, 화강암 아닌가요? 예, 그냥 단순히 보시면 돌덩어리인데 이 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나요? 청주 읍성하고 관련이 있죠. 아, 청주 읍성하면은 일제시대 때 다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 청주 읍성이 허물어진 게 한 1911년경부터 허물어지는데요. 네. 이 건물이 1912년에 지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성곽이 해체가 되면서 그 돌이 여기에 와서 사용이 된 예입니다. 아, 그러면은 청주 읍성의 그 주춧돌이나 기초돌이 여기 사용이 됐다는 거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1914년부터 어려운 처지의 환자들에게 선교사들이 의술을 펼쳤던 양관은 6.25 전쟁 때 인민군 야전병원이었는데요. 덕분에 전쟁의 포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혼란했던 역사 속에서 양관은 근대화의 꿈과 노력이 이어졌던 공간이었습니다. 백 년이 넘은 병원 건물에서 이번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세월과 함께 변한 학교 건물들. 그나마 다행히 운동장 한켠 아담한 건물에서 100년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대식인데 이 건물은 좀 달라 보이거든요. 당시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을까요? 예, 이게 1923년에 학교 강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당시 학교 강당 건물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죠.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예쁘거든요. 이것도 어떤 특정 양식을 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원래는 목조 건물이지만 네. 겉에서 보기에는 석조 건물과 같은 장식을 좀 곁들였고요. 네. 학교 강당 건물이면 대개 저쪽 반대편에 주출입구가 형성이 되는데 예. 이 건물은 특이하게 이 중간에 출입구가 형성이 되고 그 출입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 지붕에 커다란 장식을 저렇게 곁들였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역사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근대 건축기행의 길잡이들이 이번에 찾은 것은 충청북도청. 아니, 도청에 근대 문화유산이 있나요? 여기 왜 온 거예요? 아, 이 건물이요. 네. 충북 도청인데 1937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사실 뉴스 할 때 늘 보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건물인지 처음 알았어요. 예,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일본이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30년 전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런 도청 건물을 많이 짓는데 이거 아주 전형적인 그 당시에 많이 짓던 관공서 건물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중앙에 현관부를 이렇게 약간은 좀 돌출을 시키면서 강조를 하고 좌우 대칭 형태로 건물을 짓게 되죠. 그 자체가 식민지, 제국주의의 아주 권위와 위험을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런 것들을 흔히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개발도상국의 관공서 건물에서 이런 양식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충북 지역의 행정 중심인 충청북도청. 80년 된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 의회 건물까지 지으면서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충북도청은 중앙공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1937년 잉어배미로 불리던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2층 슬라브 건물로 새로 지었죠. 지금의 3층 규모가 된 것은 1959년에 증축했기 때문입니다. 증축 당시 1937년산 외벽 타일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가장 유사한 타일을 찾아내서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1, 2층과 3층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와, 이 안쪽 내부 일제 강점기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세운 충청북도청.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근대 건축물의 특징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내부에 옛 흔적이 정말 가득한 것 같은 게 제가 옛날에 개화기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도청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가 건축 당시의 원형 모습 그대로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죠. 특히 천정 같은 경우에 당시 관청 건물 대부분이 이처럼 플라스터 장식 기법으로 천정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비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이 로비가 관청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계단 같은 경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칭형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충청북도는 본관 건물을 활용하면서도 원형 보존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조명기구도 원형과 가장 유사하게 제작해서 교체했을 정도랍니다. 교수님 이 난간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혹시 옛날 모습 그대로인가요? 예, 이게 건축 원형으로 추정이 되고요. 당시 로비에서 특히 계단을 장식적으로 꾸미는데 그럴 때 난간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아, 그럼 이게 목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 목재 같은 경우 특히 마감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어렸을 때 썼던 그 오칠한 농 그것처럼 질감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호화 청사가 즐비한 요즘 충청북도청의 모습은 도민을 위한 변함없는 봉사 정신의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청에 이어 또 다른 용도의 근대 건축물을 만나러 우암산 자락으로 가봅니다. 청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80년 전에 지어진 성당이 있는데요. 주변보다 높은 입지로 종교적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토착화에 중점을 둔 성공회의 뜻에 따라 한옥 형식의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와, 교수님 굉장히 예뻐요, 성당이. 예쁘죠? 예. 뭔가 한옥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한옥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색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쁜데요. 국내 성공회 성당에 이런 유형들이 많은데요. 네. 저희가 그냥 지칭하기는 한옥 성당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식은 한옥인데 저런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양식 기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단부는 벽돌을 쌓고 윗부분은 시멘트 몰타르로 마감을 했지만 창호는 또 고딕의 아치 형식을 또 도입을 했고요. 이런 창문은 보통 서양식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예, 서양식 성당에서 건너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특징이 있군요. 그래서 원래는 저 부분도 벽돌조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모방을 해서 목재 창호지만 형태는 아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너무 예뻐요. 사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부는 더 예쁩니다. 그래요? 이 한옥 성당은 목재를 사용한 한옥 구조에 서양 바실리카식 평면 구성을 적용했습니다. 한옥 구조와 종교적 기능을 갖춘 내부 구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들어서는 순간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한옥의 모습이었는데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성당의 느낌이 제법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서양의 성당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예, 이 한옥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당의 구성과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 중간에 커다란 신자석을 형성할 수 있고 양측의 복도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로부터 반대편에 제단을 형성할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게 한옥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성당 구조와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에 이게 1937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전통 양식으로 지으면서 서양의 성당 분위기를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었죠. 그대로 살려서 지었다. 성공회가 조선의 민중 속으로 스며들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건물 구조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만 해도 남녀가 유별했던 시절, 신자석과 출입문도 남녀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한옥 성당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옥을 찾는 신자들의 삶 안에 아늑하고 포근한 고향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죠. 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회고하게 해주고 또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큰 힘을 받아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도 동서양 건축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은 쉽게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옥 성당의 매력에서 빠져나와 다른 형식의 성당을 찾아 음성군 감곡면으로 향합니다. 언덕배기에 웅장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솟은 감곡 성당도 근대문화유산입니다. 마치 유럽의 어느 마을에 와 있는 듯한데요. 충북 최초로 설립한 천주교 성당으로 그 역사는 무려 120년에 이릅니다. 앞에서 봤던 거는 한식과 양식의 조화라면 이번에는 뾰족해요. 고딕 양식인가 봐요. 예, 아주 이건 한국식 전형적인 고딕 성당입니다. 네. 외관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높고 뾰족한 종탑, 그 다음에 저 뾰족한 지붕, 네. 저 외관에 또 저 뾰족 아치처럼 형성된 창문,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네. 아주 전형적인 고딕 성당이죠. 충북 지역 최초의 천주교 감곡 성당은 처음에 한옥이었습니다. 신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1930년 고딕 양식의 성당을 새로 지었는데요. 당시 감곡면 사람들은 성당의 웅장함에 놀랐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합니다. 내부도 역시 고딕 양식의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마치 명동성당의 축소판 같아요. 예, 혹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 고딕 성당 내부에 들어오면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예. 수직성의 표현입니다. 이 수직성은 고딕적으로 보면은 네. 하느님을 향한 종교적 열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가장 주된 방법인데요. 네. 이 내부에서 보면 바로 그게 천정의 높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곡성당 같은 경우에 천정을 둥글게 해서 더 높게 형성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기법은 사실 유럽의 전통적 성당에서도 항상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네. 국내 성당에서는 그렇게 도입된 예가 많지는 않지만 이 감곡성당에서 그걸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창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창문도 아치가 그냥 둥근 아치가 아니라 위가 조금 더 높은 뾰족형 아치로 맞아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그것도
수식적 표현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당의 뒷모습, 둥근 형태의 구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군요. 자, 재단을 좀 보실까요? 네. 재단은 이 성당 내부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인데요. 네. 저렇게 성모 마리아상을 모시고 성스럽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뒷벽면이 네. 둥글게 돼 있는데요. 저희 전문 용어로는 이 부분을 앱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앱스. 예, 서양의 성당들이 대부분 저런 식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주의력을 집중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네. 벽면에는 저렇게 창문을 설치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저 부분이 동쪽이 돼서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 빛이 제단에 집중되도록 공간을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강복성당은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고자 했던 흔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한 전기 고딕 양식의 감곡성당. 또 하나의 근대문화유산인 소장유물과 성당 일대가 대표적 순리지로 떠오르면서 성당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좋은 여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기행 셋째 날. 지연 씨, 네. 저 건물은 어떤 건물 같아요? 글쎄요. 오래된 면사무소 아니면 방앗간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 그럼 뭔가요? 양조장입니다. 과거에 주요 지역마다 저런 양조장 건물이 꼭 있었죠. 아, 그렇구나. 예. 어쩐지 항아리들이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술을 만드는, 막걸리를 만드는 그런 양조장 같기도 예. 하네요. 과거에 있었던 양조장 건물 중에 현재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또 전통주를 생산하는 유일한 아,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네. 이 양조장과 세월을 함께한 것들이 보입니다. 양조장보다 옷자란 측백나무. 건축 당시의 것 그대로인 외벽. 덩그러니 놓여있는 항아리까지. 들어서자 벽과 기둥에 배어있는 향긋한 막걸리 향이 진동합니다. 시커먼 흔적은 때가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누룩곰팡인데요. 바로 이것이 술맛의 비결이랍니다. 지붕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혹시 2층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고요. 와, 교수님 천정이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이 양조장에서는 균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건조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환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붕 일부를 이렇게 높게 형성을 해서 측면에 환기창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내부의 전체적인 순환 체계를 잘 구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 술이 만들어지기 위한 최고의 조건인 거죠? 그렇죠. 지금 건물 형태 자체, 내부 공간 구조 자체가 양조장에 아주 적합한 구성을 하고 있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공간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아까 들어온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앞쪽에 제일 먼저 사무실이 있게 되죠. 사무실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이제 술을 실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 시설들이 있었죠. 8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종국실에서는 누룩과 고두밥을 배합하고 숙성시켜 왔습니다. 배합을 한 다음에 그 숙성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예. 요 발효실 속을 한번 보시면 발효실에 들어서면 시금털털한 누룩 냄새가 반겨집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발효 과정을 거쳐 술은 제 향과 맛을 찾아갑니다. 발효실 위에는 이 양조장의 비밀을 품은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천장 위에 두툼하게 채워놓은 왕교가 발효실의 온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오늘 갓 생산된 숙주입니다. 네. 여기 오셨어요. 맛을 보셔야죠. 드디어 맛을 보는 시간이 왔네요. 냄새가 굉장히 달달하고. 지금 갓 생산한 것이라 아마 탄산이 약간 모자랄 겁니다. 네. 아마 한 2, 3일 더 지나면 톡 쏘는 맛이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영동군 심천면. 이곳에 또 다른 근대 산업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간이역인가요? 요즘에는 철도가 폐선이 되거나 뭐 기차가 자주 정차하지 않아서
폐쇄된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심천역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건축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네. 아직도 기차가 서고 승객들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역입니다. 아, 그러면 1934년에 지어진 심천역은 목조 건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매표구나 수화물 접수 창고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협의를 해서 화물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벽이며 목재가 굉장히 낡아 보이는데 설마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 목조의 서로 결합이라든가 부재 연결 상태를 보시면은 네. 당시에 사용됐던 기법 그대로 남아 있고요. 네. 대부분의 간이역이 이 뒤쪽에 이렇게 덧지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심천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주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는 예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벽은 어때요? 예, 벽도 이 시멘트 모르타르 벽인데요. 당시에 목조 구조 밖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했던 형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색상은 좀 나중에 다시 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곳을 지나는 기차는 바뀌어왔지만 역사는 영업을 시작했던 1905년에 멈춰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소박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시골의 사랑방 같은 느낌인데 옛날에는 이 심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면서요. 아, 네,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가구수도 많았었고 유일하게 이용 수단이 열차다 보니까 네.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번화가였다면서요. 네, 그렇죠. 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중심가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장님, 그러면 지금은 네. 하루에 기차가 몇 번씩이나 서나요? 아, 지금은 8회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예. 예전에 90년도만 해도 이쪽이 한 400명 정도 예. 이용하실 정도로 여기 규모가 컸고요. 예. 지금 현재는 한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천역은 보았다. 바리바리 실려보냈던 어미의 심정, 떨어지지 않는 발길, 매몰차게 돌아서던 뒷모습, 무작정 내려버린 한숨, 힐끗힐끗 시시콜콜 심드렁하게 심천역은 그렇게 보았다. 심천역이 목도했던 순간과 찰나 그 모든 것이 아쉽다. 잃고 싶지 않다. 아, 이렇게 간이역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요. 영화 속 여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운치 있고 매력적이네요. 예, 우리도 지금까지 여행을 쭉 해왔지만 네. 우리도 여기서 기차 한번 다시 타고 멀리 떠나고 싶기도 하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전국에 있는 이런 간이역들이 잘 보존이 돼서 훌륭한 문화재로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대 건축 기행의 마지막 종착역은 추풍령 고갯마루에 있는 추풍령역입니다. 아니, 역사가 새 건물인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근대 건축물이 어디 있나요? 예, 여기는 역사가 아니라요. 네. 저 밖에 있습니다. 밖에요? 예, 급수탑이라고요. 아, 옛날에는 증기기관차였으니까 급수탑이 필요했겠네요. 예, 주요 역마다 급수탑이 꼭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현대식 초고속 열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철로 건너편에서 묵묵히 지켜봤을 급수탑. 교수님 보니까 이 형태 자체도 좀 특이해 보이기도 하고 1층과 2층의 구조물이 좀 달라 보여요. 예, 그 대개 급수탑이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이 추풍령역 급수탑은 이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례고요. 네. 이 아래쪽에는 내부에 펌프라든가 보일러가 설치가 되고 저수조는 저 윗부분에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물을 끓여서 위쪽으로 올려서 거기서 기차에 공급을 했던 시스템입니다. 15m 높이의 급수탑 위에는 40톤의 물탱크가 얹혀 있고 그 아래 기계실에는 놀라운 규모의 설비들이 70년이 넘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은 뭔가요, 부역장님?
물을 끓이는 보일러였습니다. 아, 그럼 그냥 물을 그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끓여서 운행을 했군요. 예, 이 급수탑 뒤편에 작은 저수지가 있었고요. 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끓인 다음에 상부에 물탱크를 올린 다음에 거기서 기관차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러 설비하고 이런 펌프 같은 설비가 이 추풍력 급수탑의 경우 아주 잘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됩니다. 전기 기관차가 사라지면서 쓸모없어진 급수탑. 모관심과 방치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이제는 근대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 쓸모없어진 것, 이 모두를 버린다면 우리는 미래 문화재를 하나씩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 여행은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딱이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서 근대 문화유산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저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근대 문화유산 하면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감을 좀 갖고 있었어요. 예,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근대 문화유산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라는 저희의 부끄러운 역사 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넓게 보면 그 시기도 저희 역사의 일부이고 그 시기에 또 저희 조상들의 삶이 배어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근대 문화유산도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행은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막연한 역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흔적으로 과거를 전해주는 우리의 근대문화유산.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 스쳐 지나가면서도 미처 몰랐습니다. 역사와 같이 호흡하는 문화재도 관심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곁에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